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상법 암기장하고 사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강의 계획서 나간 바와 같이 한 3시간 정도는 암기장 강의를 나가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사례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이제 암기장 책하고 노트요. 암기장 노트 이렇게 2개 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하고 사례 노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상법은 민법이나 민소법처럼 이렇게 뭐 정치하게 틀이 짜여져 있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단문 외우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개관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다 보면 단문 외우는 방식이라서 사례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고 이제 그 사례집은 지금 민법, 민소법 했던 것처럼 이거는 거의 10개년 변호사 본시험하고 그 다음에 3개년 법조연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문제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도 상법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자료 나간 거 이렇게 따로 나간 거요. 요거는 이제 올해 기출문제예요. 올해 기출문제로서 지금 이게 사례가 작년판인데 결국 개정판도 요 사례만 저기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합쳐놓으면은 이렇게 합쳐놓으면 충분히 올해 문제까지 해서 10개년 기출하고 3개년 법조연 문제로 돼 있으니까 똑같은 시리즈로 여러분들 민법은 좀 나중에 다시 시간 짜가지고 민법 10개년,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일단은 사례는 이따 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여기 강의반은 매일 3시 반부터, 1시 30분부터 2시 사이에 50점짜리 시험을 보고, 관리반은 아침에 똑같이 시험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예, 나머지 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 있거나 그런 건 저한테 이제 쉬는 시간 같은데 질문을 해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암기장하고 노트랑 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 지금, 예, 노트하고 그 책은 전부 암기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노트를 보고 전체를 빠르게 개관을 하고요. 책 정리해서 강의 진행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펴놓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노트를 먼저 보겠어요. 노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대로 지금 민사법, 이제 우리가 지금 민법하고 민소법까지 했죠. 민법하고 민소법까지 했다. 그래서 지금 선택형 사례는 기록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선택형 민법이 35문항, 민소가 15개, 상법이 2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선택형에서는, 지금 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그래서 지금 선택형 민법은 한 30개 이상을 목표로 삼고, 민소법은 어제 끝났지만 그 정도만 해도요 1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민소법은. 근데 이제 상법도 한 15개 이상 목표로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난 득점이 되겠죠.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사례형도 그죠? 민법 150, 민소 100, 상법 1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60% 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민법 사례, 민소 사례, 지금 기본 사례 위주로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요. 나머지는 최근 판례 같은 거 보충만 하면 60% 이상은 100분율로 했을 때 60% 이상 득점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기록형은 175인데, 그래서 이거는 한 100점 이상을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 분명히 130점이 그렇게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따라가는 거 잘 하시고 나중에 그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모의시험 보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상법, 이제 지금부터 상법인데, 지금 우리 10일의 강의로 잡혀있죠? 10일의 강의로.
그래서 상총 상행이 여기 회사. 예, 그래서 상총 상행이 회사법 어음수표 보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총 상행위에서 예, 두 개 합쳐서 한 세 문제, 뭐 두세 문제,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가 두세 문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은 다 회사법이죠. 그러니까는 회사법을 제일 이건 뭐 누구나 다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잘할 거고. 예, 그렇게 하고, 보험 예상은 도저히 시간상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여름방학 때 1회 정도 보강을 하는 걸로 해서 하겠어요. 이번에는 상총 상행이, 오늘 상총 내일 상행이 어수도 이틀, 나머지 이틀 정도, 나머지는 다 회사법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핵심 정리 찝에 했을 때 이제 저긴데요.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지금은 암기장이죠. 암기장.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핵심 정리 찝은 본문하고 판례를 따로 떼어놨는데 그래도 다 압축시킨 게 암기장이니까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암기장으로서는 이제 기본 내용을 하는 거고 기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3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례 이제 요거를 1시간 하고 이런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았죠?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먼저 개관 책 들어가기 전에 개관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겠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상법은 지금 그대로요. 상총 상행이 회사 어수 보험이다 이렇게. 그래 이제 상총에서 들어가는 거죠. 상법 총칙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총론 부분에서는 상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적용 범위.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갑과 을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상인 쌍방 상행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일방만 상행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지죠. 그래서 일방 상행이라도 상법이 적용된다. 쌍방 상행이 당연히고요. 그러니까 상법 적용되면 논의의 실익이 항상 54조, 그죠? 상사이율 연 6%, 그 다음에 64조 상사 시효 5년이죠. 그래서 민법, 그래서 여기서 둘 다 비상인일 때, 그죠? 비상인일 때는,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죠. 그죠? 둘 다 비상인일 때는, 그죠? 상해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그죠? 민사 법정이율 연 5%, 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10년. 요 차이점, 맞죠? 벌써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상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 2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상법, 의의와 법원. 항상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기 1번, 그 다음에 상법의 의의와 법원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도록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상법에서 요거는 어디가 나오냐면 상관습법이 민법전보다 우선한다는 거. 여기가 상관습법. 여기가 가끔 저기 법전의 모의유사 선택형에서 나오죠, 여기. 딴 거는 뭐, 그죠? 정관, 자치법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 그 다음에 상법전, 그 다음에 상관습법, 민법, 민사, 관습, 조리. 이거는 민법 1조죠. 그래서 시험은 요게, 선택형 나온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이라는 것만 하나 잘 주의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법의 적용 범위. 그래서 일방상행위, 그죠? 일방상행위.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일 때, 이때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 행위가 상행에 모두 상법이 적용되고, 쌍방 상행위 하나에서만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치권이라든지 상사유치라든지 상사매매라든지, 그죠? 쌍방 상행인 경우가 나타나죠. 그건 뒤에 가서 하겠어요.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양자의 논의의 실익 항상 법정이율하고 그 다음에 상사시효죠. 그래서 상행이류에는 법정이율은 연 6분 54조, 상사시효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판례 요건 뭐 선택형에 가끔 나오는 거라서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다. 그중 일익인에게만 상행이 되더라도 전원의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인과 공동 차입한 비상인과 상인이 공동으로 차입했다. 그러면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거. 뭐 이거는 뭐 확인 차원에서 하나 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통거래약관, 이거는 민법도 나오고 민소법도 나오죠. 그죠? 보통거래약관. 보통거래약관은, 그죠? 대규모 거래에서, 그죠? 계약, 일방 당사자, 다수 상대방과 계약 체결해서 일정한 형식에서 마련한 계약 내용인데, 구속력이 뭐냐? 이건 민법도 그렇고 민소법도 그렇고 계약설이죠. 계약설. 그죠? 계약설이다. 얘네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통보험약관 당사자에 대해서 계약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포함시키고 합의, 요거 때문에 그러죠. 요거.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에 달리 약정, 약관과 달리 약정했다. 그랬으면 이 계약에 따라서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설, 그죠? 계약설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죠? 계약설 입장. 이건 뭐 선택형 지문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 정도 선택형 대비해 놓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인의 의의와 종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상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먼저 계산을 또 해보겠어요. 이제 지금 본 대로요. 이제 여기 상인 하는데, 상인. 민법과 이제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그죠? 노트 1페이지요.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상인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상대방이 상인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인에 대한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인의 개념, 당연상인, 의제상인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용인, 사용인인데, 약간 오탈서 있는 건 여러분들 고쳐가면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용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등기, 영업양도, 이렇게. 여기서 2번이 이제 상업사용인데, 요거요, 2번. 예, 그래서 이제 상업사용인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대리인 파트. 대리인이 상업사용인데, 여기서는 지배인, 그죠? 부분 포괄적 상업사용인, 물판사,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도 나오고, 사용인, 상호, 등기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첫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거의 여기죠. 외관이론, 거래 상대방 보호,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표현 지배인, 하고,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 부실 등기, 명의 대여자, 부실 등기, 영업양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표현 지배인 여기서 표현 지배인 14조. 표현 지배인은 여기 나오고, 그다음 여기는 명의 대여, 명대. 등기는 부실 등기 39조. 그다음에 영업양도는 여기에서 나오고. 예, 그래서 여기 나온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 나오죠. 사례는. 그리고 선택형도 거의 여기에 집중돼 있죠. 이렇게 네 군데. 예, 전체 흐름을 보고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상인 개념은 뭐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개념 정리니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상인은 크게 당연상인과, 그죠? 당연상인. 여기는 개인하고 상사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제상인이 있다. 그죠? 의제상인 크게 나누면. 그 의제상인은 개인, 설비상인하고 민사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크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상인의 개념 요소는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로, 상인이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 46조 22개 행위죠.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하는 거죠. 영업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상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자기 명의로 한다는 것은 권리무 귀속주체를 말하지 계산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렇게 개념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고 영업으로는 영계, 대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소. 영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되고,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영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은 개념만 보겠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 자기 명의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46조 2회 47조, 그죠? 그래서 47조 영업을 위하여, 그죠?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 상행이죠. 영업을 위하여 한다. 그래서 46조 2회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그죠? 근데 영업자만 들어가면 연계되긴 돼요. 영리, 계속성, 대외적 인식, 기업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요게 차이 나죠. 46조 46조 2회 상행위. 그런 다음에 상인적 설비를 구비해야 되고 상인적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예, 이게 개념 요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고 큰 흐름만 보고요. 그럼 이제 책으로 가보겠어요. 책의 3페이지. 그래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3페이지에서. 예, 당연상인이란 지금 본 대로요. 그대로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건 개념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 상행위를
지금 본 대로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명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기속 주체를 말한다. 권리 의무 기속 주체. 권리 의무 기속 주체. 그리고 자기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따라서 판례 보면 그런 게 있죠. 행정관청,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할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그죠? 명의자와, 실제 영업상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념 요소만 잠깐 보면, 그 노트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귀속 주체.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를 말하죠. 우리 민법에서 했을 때, 본인이 상인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갑대리인을 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그럼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죠? 본인한테 귀속되죠? 이렇게 이 본인이 상인이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 그리고 민법으로 하면 각과 병이 계약 당사자고, 그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 계약 당사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 판단은, 이제 좀 이따 명의대여 나오는데, 명의대여에서 갑이 명의를 대여해줬다. 그들한테 명의 대여를 해줬죠. 명의 차용자고, 그 다음에 병과 거래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소비됐잖아. 돈 꾸면은 다 돈은 얘가 가져간단 말이야. 차용자가 명의 대여자, 명의 차용자. 민법에서는 얘를 형식적 채무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갑을 실질적 채무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실질적. 그래서 여기서는 상법에서 상인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귀속주체, 요거는 실질적 판단. 그 다음에 계산하고 권리 의무 귀속주체가 다른 게 대표적으로 위탁매매예요. 위탁매매. 그래서 갑이 위탁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럼 위탁매매, 야, 내 물건 좀 팔아줘. 그럼 얘가 팔았어요. 얘한테. 팔아서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위탁매매인이 권리 의무 귀속주체니까 얘가 상인이에요. 그죠? 권리 의무 귀속주체고 얘고. 근데 돈 입금은 어디로 되냐면 위탁자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귀속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이 귀속주체가 아니다. 알았죠? 이렇게 상인은 권리 의무 주체. 이 세 가지만 잘 판단하면 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예, 그래서 아까 만 대로 권리 귀속주체, 실질적 판단, 그 다음에 계산의 귀속주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해서 예를 하나씩만 기억해 둘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할 거.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이죠. 영업으로. 상행위는 이렇게 상법 46조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지금 법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나온 거 담신해가지고, 요거 선택형 혹시 담보부 사치 신탁법, 그냥 신탁법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거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판례는 당연상의는 기본적 상의를 영업으로 한다. 영업으로. 그럼 영업으로의 개념이 뭐냐? 여기서 영계대기라고 그랬죠. 영리, 돈을 벌어야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아까 봤죠? 대외적 인식,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을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되기. 그 다음에 요 위탁 판매. 이건 처음 상법 공부할 때 꼭 요거 나오죠. 그죠? 직접 재배한 사과 같은 거를 그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과연 상인이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팔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로는 연계되기 할 때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상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두 번째. 사과를 위탁 판매했어요. 위탁 판매.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직접 판매해. 위탁 판매했다.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한 것은 그러니까 위탁 판매한 것은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죠. 따라서 상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과수원 경영자의 위탁 판매 행위가 상법 46조 1호 매매. 1호의 매매. 그러니까 기본적 상행이 포함된다고 봤어요. 해당 대물 전제로 영업으로가 안 된 거예요. 영업으로 요거요. 그래서 영업성을 갖추지 못해서 상인성을 부정하였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노트에서 보면요. 그 간단히 설명해 놨는데 여기 앞 페이지에서요. 갑이 농산물을 길거리에서 직접 판매했다. 그러면 항상 상법도요. 민법이나 민소법처럼 어떤 요건 하에서 써놓고 요건을 포섭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이 3개잖아요.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도 해당되는 거 매매 46조 1호. 그죠? 그러나 영업으로 할 수 직접 판매했으면 근데 이걸 위탁 판매했다. 그럼 자기 명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해가지고 기본적 상행위가 됐는데 영업으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판례가. 따라서 이때는 상인이 아니라는 거. 위탁 판매 때는 이렇게 해서 요거 선택형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상인 개념 요소는 다 똑같죠. 자기 명의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다. 그죠? 그렇게 하고 46조 이외의 행위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그죠? 상인적 방법으로 한다. 를 영업으로 하는 자죠. 영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 중에 47조, 그러니까 이외 행위 47조
보조적 상인인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게 대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개념 요소로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란 사회통념상 상인적 설비로서 상인적 설비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적 설비가 상업 사용인이에요. 상업 사용인. 그 다음에 물적 설비는 상호나 등기 이런 걸 말하고 지금 우리 상총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를 포함되며 상인적 방법이란 당연상인과 같은 방법.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 여기서 당연상인. 그래서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명의와 영업성 연계되기는 공통되지만 기본적 상행이란 46조. 그래서 요걸 하지 않는 거. 요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46조 행위. 그렇게 하고 의제상인은 설비상인 개인이죠. 개인과 민사회사. 그래 상사회사 빼면 민사회사예요. 그래도 얘도 상인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학원업 우리 여기 합격 법학이다.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 그러니까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의제상인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죠. 의제상인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계주 맨 처음에 변호사 법무사 이런 것은 의제상인에도 해당되지 당연상인도 아니고 의제상인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택형 하나 대비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 예, 그래서 의제상인 보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민사회사는 아까 본 대로 상행위를 하는 회사 그죠? 여기서 상행위 46조죠. 46조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면은 상사회사예요.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이죠. 그 외에 46조 이외의 행위 그죠? 46조 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고 민사회사도 의제상인 그러니까 상인이에요. 상인 결국은 상인이다. 결국은 뭐예요? 상사이율이 적용되고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중에는 소상인이 있다. 간이기업 구조 그래서 지효 등장 이렇게 앞잡다 하라는 건데 소상인이란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이런 거 선택형 하여튼 미만의 상인이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가 적용이 안 된다. 지배인, 상호, 등기, 장부 규정은 소상인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호, 등장 해가지고 왜 이건 암기해 놓으면 되겠죠. 선택형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상법에서는 선택형에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인의 개념이 됐죠. 당연상인, 그 다음에 의제상인, 그 다음에 소상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인 자격과 취득, 이제 그러면 상인 자격 취득. 여러분들 맨 처음에 상법 공부할 때 이런 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다시 보면, 다음 페이지 상인 자격. 간단하게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자격은. 노트는 그 다음 페이지죠. 4페이지. 그래서 법인하고 이제 자연인이랑 나눠가지고 선택형 하나, 지문 하나 뜨는 정도. 사례형 나오는 거는 여기 요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인은 설립 등기 시 당연히 법인격 취득하죠. 민법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상실은 청산 등기 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료했을 때죠. 완전히 종료했을 때 요거 하나 주의해 두고 청산 등기 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은 대외적 인식 가능성 이렇게.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학원은 아까 의제상인이라 그랬죠. 내가 학원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내 학원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 좀 꿔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학원업을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이때부터 갑은 상인이라는 거죠. 갑은 상인이다. 이때부터 갑은 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54조 상사이율 연 6%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대외적 인식 가능성설. 그죠? 그래서 말해서 인식하면 이거는 나오죠. 이거는 사례도 나오고 기록도 나오고 그래요. 기록도 나오고 올해인가 그 기록에 나왔어 이게. 그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상실은 당연히 뭐 사망하거나 영업을 폐지하거나 그랬을 때 이건 뭐 크게 안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쭉쭉 정리합시다. 앞부분은 좀 쉬우니까. 예, 그래서 상인 자격. 그래서 영업상 권리물 주체가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건 못했고요. 그 다음에 상법 4조 당연상인 5조 의제상인 요건을 구별해서 취득한다. 그러면 상인 자격 취득하면 똑같은 말. 상사 법정이율 연 6푼. 상사시효 5년. 계속 요거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취익이. 법인은 그런 대로 상사회사, 민사회사 불문하고 상인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할 때 이건 뭐 당연하죠. 태생적 상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아니어도 되고. 그러나 설립 중회사
이제 회사법에 들어가면 설립 중에서가 나오죠. 설립 중에서는 아직 설립 중이니까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법인격을 취득 못 했겠죠. 법인격을 취득 못 했어요. 그래서 못하였으나 아까 설립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이죠.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이므로 상법은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두고, 영업을 설립 준비행위. 아까 말한 대로 설립 준비한다. 뭐 그래서 돈을 차용한다. 그렇게 됐을 때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는데, 이 3번이 중요하죠. 3번. 예, 이거는 3번. 기록회에서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이거 이제 회사의 대표가, 그죠? 회사의 대표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한단 말이야. 돈을 빌리는 행위, 그죠? 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 그랬냐. 회사가 상법의 상인이요. 회사는 상인이 항상, 그죠? 회사는 항상 상인이죠. 그리고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건 회사가 상이지 개인이 상이 되는 건 아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그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 그죠?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죠. 하더라도 이것만은 상행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민법 행위가 되고 민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소비대차 차용은 그때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돼. 그래서 상행에는 상사시효 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사시효 10년이 걸린다는 거. 민사시효 10년이라는 거. 이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사 대표 개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차용하거나 투자. 이거는 민법 적용이다. 그렇죠?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예, 그게 나온다. 그다음에 자연인은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 그죠? 요걸 외워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인 자격 취득 4조 5조에서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 구체적 시기, 요게 문제가 된다, 그죠? 상인 자격 취득. 그래서 판례는 쭉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해 아까 그거 하면 돼요. 내가 이제 회사로 학원을 운영하려고 돈을 꾼다. 그럼 학원 하려고 그러니까 돈 좀 꿔줘.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학원하는 거 알았다. 그때 이제 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판례는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한 자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냐 이렇게 여기서 요거죠. 영업 의사를 그러니까 이거 예컨에 학원업을 하려고 돈을 꿀 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때요. 이때 이제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가 적용되는데 이때 이제 상대방의 객관적 인식.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판례는 또 두 번째 판례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이건 스스로. 두 번째 판례는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취득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준비를 행해. 이건 당연히 보조적 상해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상법이 적용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상인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판례 정도 기억해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자금 차입, 돈을 꾸는 행위는 그 성질은 영업준비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돈을 꾸는 거. 그 다음에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주관적 의사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상대방도 행위자가 설명, 야, 나 학원을 하려고 해. 해서 행위가 영업준비행위라는 점, 그죠? 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때부터 상법 적용된다. 계속요.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그죠? 인식했다.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래서 영업 개시, 개업 준비행위 착수한 때에 상대방이 영업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여기서부터 키워드는 계속 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상법이 적용된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이죠. 그래서 자기 타인 그 다음에 객관적 인식 가능성 그렇게만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상실 시기 이건 법인은 실질적 청산 종결이죠. 실질적 청산 종결, 청산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인 사망하거나 폐업 신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상인 자격과 득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인이죠, 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본인에 대한 거고 이제 지배인, 대리인. 민법에서는 대리인이잖아요. 민법에서는 대리인. 여기서는 지배인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분 또 간단히 개관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상업사용이죠. 상업사용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배인이죠. 그죠? 은행 지점장 생각하면 돼요. 은행 지점장. 그죠?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은 대표가 아니에요. 이거, 설마 이것도, 이 은행 지점장으로 사례가 나왔는데 대표기관인 줄 알고 대표로 해서 쫙 쓰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기관 아니야. 알았죠? 이거는 그냥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지점장. 대리인이다.
그래서 저 상법 11조에 있다. 이거는 민소법에서 법률상 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 나와요. 재판상 재판에 일체행위를 할 수 있는 거. 민소법상 법률상 대리인이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 그리고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임의 대리인. 왜 임의 대리냐? 여기 법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 같잖아요. 법정 대리. 그죠? 근데 왜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 임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이 선임하니까, 본인의 의사에서 선임을 하니까 저기 임의 대리인이고, 왜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써 있냐면 권한을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권한을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이 영업주 본인이죠. 본인. 이거. 그 다음에 을이 지배인이고, 그죠? 지배인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제, 여기다. 그래서 지배인. 아까 여기에는 뭐 있죠? 지배인, 부포사, 물판사,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배인부터 하는데, 예, 그래서, 지배인.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하고 민법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법하고 민법을 통일시켜서 이해를 하면 돼요. 민법 할 때 대리인에서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책임 물을 때 사례 풀이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추인, 남용 이렇게 네 가지가 논점의 사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대리잖아요. 지금 결국 대리를 하는 거예요. 대리. 이거 차이점 민법 그 차이점만 보면 되는 거고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은 본인한테 그죠? 가장 핵심이 이제 이렇게 상대방은 본인한테 이행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갑한테 이행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그냥 책을 막연히 읽지 말고 상법도 그냥 막연히 읽으면 그나마 이렇게 틀을 짜놔야 돼요. 이것도 막연히 읽으면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누가 갑대리인 을과 그죠? 갑대리인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소비 대차를 했다. 그죠? 갑대리인 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권대리를 주장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저기 병이 청구를 할 거고. 그러면 갑은 무슨 소리냐? 무권대리다. 대표적인 게 11조 3항 좀 이따 연습하겠어요. 대리권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좀 이따 사례 보면은 5천만 원까지만 11조 3항에서 5천만 원까지만 차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1억을 꿨다. 제한을 위반해서 무권대리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나오죠. 유권, 무권. 그러면은 다시 병은 그죠? 다시 병은 표대 추인 그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다음에 본인이 추인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추인 그다음에 이거 11조 3항에서는 대리권 제한에서 선의 무중과실이면 대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면은 이행책임이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갑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데 대리인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대리권 남용행위가 뭐예요? 대리권 남용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인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그 행위를 상대방이 그 거래행위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 악이나 과실 상대방이나 악이 과실 여기는 경과실이에요. 민법은 경과실까지 책임을 지니까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는 민법 107조랑 단서 유추 적용돼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또 해놓는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그래서 민법이랑 통일시켜놨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하고 책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보면 예, 그러면 거기 논점 4로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상업사용인, 결국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상업사용인이란 아까 그대로 이렇게 본인하고 을 대리인,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대리인. 병과 거래했는데 얘 파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업사용인이란 대내적으로는 얘네 둘이요, 갑과 을 사이. 갑과 을 사이를 대내적이라고 그러죠. 갑과 본인과 대리인 사이. 그래서 특정 상인, 영업주죠. 얘가 이제 특정돼야 돼요. 특정 상인에 종속돼야 돼. 종속된다.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그런 다음에 대외적은 병과 이렇게 대외적 거래는 을대 병이고요. 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자다. 포괄적 대리.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얘네한테 종속돼 있고 대외적으로는 포괄적 대리인으로서 자연인에 한한다. 예, 그렇게 하고 상업사용인의 요건으로서는 대내적으로 특정 상인에 종속돼야 돼. 특정 상인의 종속 두 가지죠. 특종 대권. 그 다음에 수권행위 대리권 수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특종 대리권 수요 이건 뭐 당연하죠. 특종
대리권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선택형 대비를 해서 요거 선택형 대비를 해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위해서 하는 중개인과 위탁 매매인은 다르다. 요거는 불특정 다수 상인을 위한 것은 얘네는 그러니까 상업 사용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종속, 그러니까 요거는 불특정이 되는 거고, 종속돼야 되는데 독립적 상인인 대리상과도 구별된다. 그죠? 그래서 불특정은 중개인, 위탁매매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리자가 들어가는데 독립상인 대리상과도 구별된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기술적 사용인, 택시, 회사의 기사라든지, 뭐, 직공 이런 사람들, 기술적 사용인은, 대리행위는, 요거 수권행위는 이제 법률행위란 말이야. 대리행위는 법률행위가 되잖아요. 그죠? 법률행위를 하라고 수권을 하는데, 기술적 사용인은 사실행위를 한단 말이야. 사실행위. 그래서 요거 차이점만 체크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요거 혹시 요건 선택형 대비해서 하나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상업 사용의 종류는 거기서 본 대로 세 가지가 있다.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앞자 따서 부, 포, 사. 그 다음에 물판사, 물건 판매 사용인. 부포사, 물판사 이러죠.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건 지배인이고 얘네들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배인만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본 대로요. 지배인의 의의와 대리권, 사례풀이 구조는 민법과 동일하다. 민법의 대리권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뭐죠?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이런 순서로 가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용. 그렇죠? 예, 이거는 외울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법 11조에 보면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회 행위를 할 수 있죠. 이거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소송행위도 대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재판회는 민법행위고.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요. 아까 본 대로 여기 유권대리 파트에서 이제 지배권의 내용과 범위와 판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유권대리 내용이요. 아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대리 지배권의 제한을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되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용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법 특유의 쟁점인 11조 3항이 나오는 거고, 민법적인 거는 표대 추인이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거나 추인이 되면은 여기서 막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사례풀이 구조를 정확하게 체크할 것. 그러면 이제 여기 유권 대리인데 민법과 차이예요. 민법상 대리인과 차이. 민법상 대리와 차이인데 를 간단히 큐. 그래서 지배인은 여기서 저는 영업주에 관한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회, 재판상 소송행위. 이게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갖는다. 포괄성. 그래서 포괄성. 이게 이제 모든. 그래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에 대리권이 미치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수권하지 않고 포괄적 수권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형성은 지금 법률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조에. 그죠?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다. 그래서 정형성. 그 다음에 획일성이니까 대리권은 모든 사람한테 대리권이 미친다. 그래서 지배권을 제한했다. 아까 뭐 5천만 원만 차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하더라도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행위다. 영업에 관한 행위. 그죠? 그래서 영업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상호 영업별로 개별에 대한 특정 영업에 한정된다. 그래서 개별에 대한 특정 영업에 한정된다. 이거는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판단.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상법에서는 상법의 지배권이 대상이 되는 영업에 관한 행위냐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법인할 때요. 법인의 정관 소정 목적 범위내 판단할 때 앞자 따서 직관객추라고 그랬죠. 직접 간접적 달성. 그다음에 객관적 추상적 직관객추. 그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객주 이렇게 해서 객관적, 추상적,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해놓으면 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범위 내에서 행위는 유권 대리가 되죠. 요 범위가 유권 대리가 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그러다 지배권의 이제
그러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 물론, 저기, 대리권 수여를 안 했는데도 한다. 그럼 무권 대리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지배권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예컨대 뭐 5천 한도 내에서 차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대표적인 사례, 기출 사례 그런 게 하나 있죠. 차용하라고 했는데 1억을 꿨다. 그죠?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는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배인 내부적 제한을 위반하면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무권 대리 위반했다. 영업주는 대외적으로 이 행위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유효가 된다는 거. 선의 제3자한테는 유효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지배권 제한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은요, 중과실까지 악의로 취급하죠. 그래서 선이 무중과실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다. 알고 있거나 중과실일 때는 지배인의 대리인은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자 악의 중과실, 당연히 영업주 본인이, 그죠? 본인이 부담하겠죠. 본인이 부담한다. 하고, 그 다음에 11조 사망의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 대로요. 갑을, 병, 정, 이렇게. 제3자는 병만이냐, 정까지 포함되느냐, 여기요.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요 문제에서, 요거는 이제 그 회사법에서도 나오고, 어음법에서도 나오죠.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다 비교해서 해놔야 돼요. 제3자 범위가 이렇게 직접 상대방한테 한정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제3자, 전득자죠. 제3자까지 포함되느냐. 이거는 지금 상행위도 나오고, 상총도 나오고, 회사법도 나오고, 어음법도 나오죠. 민법도 나오고. 한꺼번에 다 비교할 거예요, 나중에. 따라서,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 위배해서 어음 행위를 했다. 그죠? 어음 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 제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범위에 대해서는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병이죠. 직접 어음 취득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제3취득자 포함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직접 취득자 플러스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계속 그러니까 어음이랑 공통돼요. 나중에 회사법이랑도 공통되고. 그러니까 요건 하나는 준비해 놓는다. 선택형이나 사례형 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한, 유권, 무권, 표대 추인은 논점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용행위. 지배권 남용. 그래서 지배인이 대리인이죠. 영업주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거래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 그래서 지배인 대리권 남용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러니까 악이나 이거는 경과실까지요. 경과실만 있어도 무효예요. 이거는 민법 이론이니까 경과실만 있어도 무효. 경과실만 있어도 무효라는 거. 예. 상법은 중과실까지.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영업주는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정한다. 그죠? 이건 뭐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도 잘 알겠죠, 이거. 제3자에 대해서는 거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서 지배인.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다시 한번 요 개관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그러면 본인 영업주 지배인 그다음에 상대방 그래서 본인한테 종속되고 그죠? 그다음에 대리권이 있다. 그죠? 아까 종속성 대리권 그죠?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술적 사용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민법과 차이점은 이런 게 이제 수권행위 뭐 포괄 적용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에요. 제한한다, 공동 대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본 대로 그러면 병이 갑한테 책임을 묻는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사례 풀 때 이제 조금 이따 풀겠지만 병이 갑한테 이행 책임을 묻는다. 그럼 유권 대리 안에 포괄 적용. 포괄은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형은 민법에 규정돼 있고 획일성 여기 이제 제한이 여기 획일은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유권 대리다. 그죠? 그렇게 해가 11조 사망 획일성 대리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했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 그런데 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무권 대리로 대표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 표대 추인, 표현 대리 추인은 이제 민법적 논점이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11조 사망의 논점이 나오는 거죠. 선의 무중과실. 그때는 대항이 가능하니까 갑이 이행 책임을 지죠. 그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 여긴 경과실. 그래가지고 거기 노트 부분에 과실을 좀 정리해 놨어요. 예. 상법에는 상대 제3자가 선이고 무과실일 때 보호받고 경과실도 보호를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악의 중과실, 이거 계속 나올 텐데, 악의 중과실일 때, 악이나 중과실일 때는 제3자는 보호를 못 받죠. 그러나 민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악이나, 여기서
선이 무과실 때까지만 보호를 받죠. 이때만 제3자가 보호를 받고, 그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경과실까지. 악의 중과실, 경과실까지 이거는 보호를 못 받죠. 여기는 제3자는 보호를 못 받고. 그냥 간단한 차이점이 경과실 차이점이죠. 경과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논점이 이제 공동대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서 7페이지. 공동대리 먼저 개관을 해보겠어요. 이것도 철저히 사례풀이 구조로 짜놨으니까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공동대리 민법에서도 공동대리는 모든 법이 다 그래요. 민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또 상법도 그렇고 공동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 근데 공동대리로 선임을 했으면 대리권에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대리 논점은 뭐냐면 여기서 갑이 상업등기로 A, B를 공동대리인으로 선임을 해놨어요. 공동대리 선임해놨다. 그래서 A가 단독으로 이제 공동대리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대리를 했다. 병과. 그럼 이건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공동대리를 제한을 해놨는데 단독했으면 무권대리죠. 그랬을 때 거래에 대한 병이 갑한테 이행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얘는 지배인이다. 포괄 정형 그래가지고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갑대리인 A와 소비대처를 했다. 유권대리 주장하겠죠. 유권. 그러나 얘는 갑은 무권대리로 항변하겠죠. 왜냐면 A의 대리 행위는 공동대리라고 제한해놨는데 위반했으니까 무권대리는 무효다. 그죠?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대 표현대리. 그러면은 유권, 무권, 표현. 이거 좀 이따 14조에서 나오는데 지배인, 표현 지배인 논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상법에서는 존부신. 그래서 유권 대리와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외관을 귀책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신뢰했다. 그러면 표현 지배인이 성립돼서 성립돼서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논점이 이제 남용 논점. 그래서 대리권 남용 이렇게 하면 도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본인의 책임 안 지고 그다음에 37조 2랑 요거 39좀 빼고요. 37조 1랑 등기 적극적 공시적 뭐죠? 이렇게 등기돼 있으면 공동대리가 등기돼 있으면 공동대리라는 걸 모르는 선의 제3자한테도 본인은 대항할 수 있다. 조금 이따 나와요. 37조 1랑 얘네가 충돌이 돼요. 이 표현 지배인하고 이게 충돌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37조 1항하고 14조 표현 지배인 충돌된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 등기하고 표현 지배인 충돌하면 이거 표현 지배인 우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공부한 거 2차원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 지배인하고 등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2차원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 대리를 우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대리 개념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전체 사례풀이 구조로 해놓는 게 훨씬 수험하는 데는 편리하고 수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사례 푸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해놓고 이제 쭉쭉 정리를 할 거다. 알았죠? 그래서 공동 지배인 대리권의 제한이다.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에게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 공동으로만, 정확히는 공동으로만 행사하게 하는 걸 말하죠. 민법이나 상법이나 회사법이나 다 공동 지배인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지배권 남용 방지, 영업주 이익 보호 이런 건 취지 같은 건 간단히 쓰고요. 그래서 공동 대리, 공동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그러면 공동 대리니까 수인의 지배인 이거 뭐 당연한 거고. 공동 지배인으로서 선임할 거, 수인의 지배인을. 그 다음에 제3자 대항에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37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37조. 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그렇죠? 그래서 공동대리인의 대리권은 단독 지배인과 같다. 그래서 능동대리. 능동은 직접 하는 거죠. 능동대리. 능동대리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공동지배 영업주의 상대방의 공동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영업주의 법률을 떠서 있습니다. 공동으로 의사표시. 의사표시 공동설, 그거 기억나죠? 의사표시 공동설. 표시행위는 반드시 공동으로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의사결정 공동설이죠. 의사결정 공동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수동에는 민법이든 민소법이든 적용이 없어요. 이건 받는 거니까, 각자 이건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히 그거 하고. 이거는 뭐 쉬운 논점이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이건 민법이나 민소법 다 그래요. 수동이나 불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도 요거. 체크. 공동대표이사 1인이 대표권 행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A, B를 공동대리로 선임을 해놨어요. 공동대리로. 이랬을 때 이건 회사법 가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판례죠. 대표권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여기서 권한을 위임한단 말이에요. 권한을 위임. A가 B한테 권한을 위임을 할 때
포괄적 유임은 안 되고, 그죠? 유임할 때 개별적, 특정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 요거만 허용되고요. 이렇게 유임하면 변론으로 포괄적 유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는 상총, 그 다음에 회사법 다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권한 유임할 때는 특정 개별만 되고, 포괄은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형은 같은데,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준비해 놓는다. 그죠? 어쨌든 유권이 됐죠? 그래서 공동 지배인 1인의 단독행위, 무권 표대 추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로 무효가 돼요. 그죠? 공동으로 해야지만 유권 대리가 돼, 단독으로 무권 대리. 그래서 무권 됐죠? 다만 영업준을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죠? 이건 아까 유권, 무권, 추인,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이 등기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제3자가 공동지배인 1인과 거래했을 때 상대방은 영업주에게 표현지배인 14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공동지배인이라는 것을 제3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은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반대해서 두 개가 충돌이 된다. 그런데 판례는 표현대표 이사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다. 이걸 우선 적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 책임이 본인이 책임지는 게 우선이에요. 맞죠? 상업등기 적극적 공시죠. 그랬죠? 이렇게 돼서 우선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저기가 된다. 논점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지배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표현 지배인. 그래서 아까 본 대로 표현 지배인 논점은, 예, 나오는데, 예, 그럼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10분 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겠어요.